자, 오건영 부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되게 어색한데 서 있으니까 이렇게 앉아 계신데 서 있으니까 되게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 말주변이 좋으면 이게 필요가 없는데 제가 말로 이게 설명을 하는 게 자신이 너무 없더라고요. 예,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제 곽상준 지점장님이 또 이게 직구이셔가지고 그런 거 던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있어야 커버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싶어서 근데 지금 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하시면 저 다음부터 안 나와요. 네. 일단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FMC로 바로 들어가면 이게 좀 너무 재미없고 하니까 그 브레이너드 얘기도 조금 좀 해드릴게요. 오늘이 아니라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도 이제 브레이너드 코멘트도 있었는데 그런 거 같이 좀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거 전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ECB에서 저기 이제 그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기준을 변경을 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럽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쳐다보질 않아요.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이게 18years 만에 이렇게 변경을 했다라는 건 꽤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슈 좀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고 좀 가려고 그걸 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제가 기사를 하나 좀 캡처를 해온 게 있는데 그 기사 첫 번째 페이지 좀 한번 좀 보여주시죠. 간단하게 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뭔데 그렇게 바꿨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실 수 있는데 아마 슬라이드가 하나 뜰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ECB는 유럽 중앙은행이죠. 새롭게 도입한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따라 금리 가이던스를 수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수정했는데? 라고 하는데 그 밑에 나오죠. ECB는 앞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예전에는 2% 바로 아래에서 2%로 수정하고 이러한 목표치는 대칭적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답되시거든요. 대칭적이 뭡니까? 대칭적.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이 얘기가 나거든요. 뭐 2% 바로 밑이나 2%나 하고 뭐 대칭적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결국에는 2% 바로 밑에서 2% 된다는 얘기인데 전혀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18years 만에 뭘 그렇게 바꿨다는 얘기냐 이제 이 생각이 딱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 기사가 일단 나중에 리스닝이 되시면 말씀드린 게 리스닝이 되시면 이제 제가 설명을 잘한 거고 아니면 망한 겁니다. 한번 잠깐 보시면 유럽 중앙은행에서 요번에 한 정책은 뭐냐면은 물가 목표를 기존에는 연 2% 물가 상승을 목표로 했거든요. 연 1% 물가 상승인데 이제는 이거를 대칭적으로 바꿨다라는 표현을 써요. 어려운 얘기로 해서 얘를 symmetric이라고 얘기하거든요. symmetric inflation 꼴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렇게 이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일단 2%가 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칭적이라는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이 얘기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기존에 그러면 이제 일단 바뀐 걸 알려면 기존에는 어떤 놈이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는 이런 거예요. 2% 물가 목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연 2% 정도는 물가가 상승해도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전한 성장이 일어나면 그런 거죠. 애가 이제 키가 크는데 푹푹 크는데 몸무게 늘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성장이 나오는 만큼 물가도 올라야 돼. 그래서 연 2% 정도 오르는 거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요 정도는 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연 2% 물가 상승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게 문제냐면은 과거를 한번 겪어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게 1970년대로 가보죠. 1970년대 이때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시대예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시대인데 왜 그랬냐면은 이거 한번 잠깐 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2차 이제 대공황 이후에 2차 세계 대전을 지나면서까지도 물가가 제대로 올라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1950년대, 60년대에도 물가가 제대로 오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두려움이 거의 많이 사라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런 정책을 씁니다.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강력한 복지 정책을 써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늘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정책이 나오게 되냐면은 닉슨 대통령이죠. 닉슨 대통령이 원래는 금 1온스에 35달러까지만 달러를 찍을 수 있었거든요. 금 1온스에 35달러까지 찍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베트남 전쟁 패전 이후에 미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찍어 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닉슨 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71년도 8월 15일부터 어떻게 되냐면 달러가 원래는 이 근본위 화폐제라는 거에 묶여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35달러까지밖에 못 찍었는데 그 이후에는 금하고 상관없이 막 찍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불과 5년 지나가지고는 온스당 200불까지 올라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금값이 뛰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뒤집어 말하면 금의 생산이 늘지는 많이 않았을 거잖아요. 뭐가 문제냐면은 달러를 그만큼 많이 찍은 겁니다. 참고로 조금 더 가면은 79년도에는 이 600불까지 올라갑니다. 20배 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다가 닉슨이라고 쓰고요. 이 닉슨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의 공급이 늘어납니다. 달러의 공급이 팍 늘어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달러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달러라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4차 중동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오펙 국가들 있죠. 중동 국가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미국이 이스라엘이랑 같이 붙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동 국가들이 뭘 하게 되냐면은 금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유의 생산을 갖다가 원유 생산이라든지 원유의 수출을 금지해 버리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원유 구하기 힘들어지니까 원유 가격이 팍 뛰어올라요. 이거 우리 이제 석유 파동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경제 성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또 뭔 짓을 하냐면은 물가 통제를 해버립니다. 물가 통제령을 내려요, 이게. 물가 통제령을 내리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임금이랑 물가를 올라가지 못하게 묶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질 못하니까 기업들이 웬만하면 생산을 안 해요. 마진이 안 남으니까 그냥 생산을 하더라도 숨겨놓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공급이 안 일어나게 되겠죠. 예, 그러면서 경기가 살아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높아지는데 성장이 망가져버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1970년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합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물가의 폭등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물가가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등장했던 사람이 1980년대 초반에 이제 폴 볼커라는 분이 등장해가지고 금리를 20%까지 들어 올린 다음에 물가를 깨뜨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앙은행의 마음속에는 이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너무 두렵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항상 죽여야 될 경계의 대상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경이롭고 무서운지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얘를 갖다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연 2%까지는 봐줄게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연 2% 물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가가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죠. 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잖아요. 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 이놈은 2%가 되기 전에 때려줘야죠. 그쵸. 때려줘야지. 고개를 빳빳이 들려고 할 때 때려줘야 그나마 살짝 넘었다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너무 강력하게 항상 고개를 쳐들려고 하기 때문에 때려야 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2%에 거의 다가오면 공격 개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초토화를 시켜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이게 중앙은행들이 쓰는 선제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너무 혐오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문제가 언제 생기게 되냐면 일본의 버블 붕괴가 있었죠. 네. 일본의 버블 붕괴를 보면은 일본은 90년도에 버블이 붕괴가 되거든요. 90년도에 버블이 붕괴가 된 다음에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책을 써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간신히 경기가 올라올 때가 언제쯤 올라오냐면 2000년도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IT 버블이 일어날 때 그때쯤에 이제 경기가 올라오려고 했거든요. 경기가 올라오려고 하니까 같이 물가도 살짝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물가가 올라오는 걸 보고 2% 가까이 올라오는 걸 보고 일본 중앙은행이 제로였던 기준금리를 0.25%로 올렸거든요. 그거 딱 맞고 쓰러져가지고 10년을 더 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어마어마한 정책 실수다, 삽질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하고 달라진 거죠. 경제의 기초 체력이 많이 약해지면서 물가 상승이라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올만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때리면 죽어가지고 안 올라와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물가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해가지고 넘으려고 했거든요. 이때 금리 인상하니까 누워가지고 한참 걸리고, 간신히 올라올만 해가지고 금리 인상하니까 누워가지고 한참 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은 변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변했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정책을 써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만큼 디플레이션도 두려워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만큼 디플레이션이 두려우면 어떻게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갑니다. 이제부터는 얘기를 바꿔요. 뭐라고 하냐면 2% 물가 목표가 있죠. 이게 선이에요. 2% 물가 목표인데, 자, 물가가 2.4%로 올라왔어요. 물가가 2.4%로 올라왔어요. 헉, 많이 올랐죠, 물가가. 플러스 0.4잖아요. 그럼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두려운 거죠, 중앙은행이.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여기에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스트레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요것만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2% 물가 목표에
못 미치는 만큼도 스트레스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1.6%면 0.4% 모자라죠. 그죠? 둘이 길이가 같죠. 어디서 수학 시간에 보던 그런 거 같잖아요. 그럼 0.4% 넘는 만큼 0.4% 모자란 것도 동일한 크기로 스트레스를 받아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똑같죠. 접히죠. 이런 거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대칭적, 시미트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균 물가 목표제의 다른 말이네요. 아,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래서 대칭적 물가 목표잖아요. 그러면 요거 한번 보세요. 0.4보다 높은 거에도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0.4보다 낮은 거에도 스트레스를 동일한 크기로 받겠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조금만 다시 그려볼게요. 만약에 물가가 살짝 넘어요. 살짝 넘으면 2.1이 됐다고 해볼게요. 2.1이에요. 그럼 0.1 올라간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죠. 네. 그리고 만약에 1.9면 옛날 같았으면 물가 올라올 것 같으니까 금리 올려서 때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1.9면은 0.1 모자란 것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0.1만큼 모자란 것도. 그럼 언제 스트레스 안 받을 건데? 아예 이 갭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겠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되세요? 대칭적 물가 목표 하에서는 이 양쪽이 다 값이 없어야 돼요. 2로 딱 떨어져야겠죠. 네. 이해되세요? 그러면 다시 그 인용문 그 기사 좀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기사 보시면 아까는 마법처럼 들리던 기사가 이제 읽힙니다. 22는 새롭게 도입한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따라 금리 가이던스를 수정했다. 22는 앞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 바로 아래에서 2%로 수정하고 이러한 목표치는 대칭적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대칭적이라는 거하고 2%가 딱 돼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대칭적 물가 목표입니다. 근데 이걸 딱 보시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그러면 페드가 하고 있는 거하고 같나? 페드는, 22는 좀 보수적이에요. 워낙에 보수, 왜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분데스방크라고 해가지고 이 독일 중앙은행의 전통을 이어받은 애들이라서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그 마르크화가 폭락해가지고 이제 그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은 그 어떤 애들보다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페드보다 확실히 보수적이거든요. 참고로 밑에 보시면 그 페이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그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페드가 한 기사가 나와요. 2% 넘어도 용인 하면서 맨 밑에 줄 보시면 2% 넘어도 용인. FOMC 성명에 추가된 대칭적 물가 목표란. 대칭적 물가 목표를 도입했거든요. 언제 도입했냐면 그 옆에 보시면 연합인포맥스 기사예요. 17년도 3월 16일 날 도입하죠. 이게 언제냐면 17년도 3월 FOMC예요. 그 다음에 아마 제 생각에는 두 분 다 워낙에 전문가니까 기억을 하실 텐데 17년도 3, 4월에 코스피가 박스 벗기고 위로 뛰죠. 네. 2150 벗기고 위로 확 뛰기 시작을 하잖아요. 삼성전자도 실적이 예. 좋았고요. 예. 18년 1월 그렇죠. 달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예, 거죠. 그렇죠. 네. 18년 1월 말까지 밀어 올렸죠. 네. 이게 연준에서 대칭적 물가 목표라는 걸 쓴 건 매크로 차원에서는 경기를 지원하는 그 방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와, 그러면 연준은 이번에 이제 22는 요번에 그 진짜 역사적인 전환을 한 거잖아요. 대칭적 물가 목표를 이제 도입한 거잖아요. 17년도에 연준이 했으니까. 그럼 연준은 지금 어떨까? 그럼 여기서 이제 곽상준 지점장님 말씀해 주신 게 나와요. 연준은 작년도 8월에 한 번 또 바꿨어요. 대칭적 물가 목표에서. 뭘로 막 또 바꿨냐면은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로 바꿉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는 뭐냐면 이렇게 돼요. 대칭적하고 조금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2%라는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죠? 연 2% 상승이라는 목표치가 있는데 물가가 하도 안 올라오니까 항상 물가가 이 밑에서 2%보다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물가 목표가 한 0.5% 이렇게 모자라는 거예요. 으아, 항상 모자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올라갔어요. 요 위로. 그래서 0.5%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대칭적 물가 목표에서 이 두 가지를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얘한테 0.5% 올라오니까 괜찮아. 좀 더 놀아. 왜? 당신이 아파했었던 순간만큼 그 시간만큼 다 보상을 해줄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아프셨으면 10년 초과시켜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평균 물가 목표제 Average Inflation Target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고 보시고 물가가 0.5%씩 넘어 있었어요. 항상. 그럼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용인하는 거니? 이렇게 생각될 수 있거든요. 일단 연준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만 봐줄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 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뭘 말씀드린 거냐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타겟이라고 해서 2%에 다가오면 때려버리겠다. 선제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게 기존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22는 대칭적 물가 목표를 도입한 거죠. 그렇죠? 연준은 17년도에 도입한 거고 연준은 지금 어디까지 나가 있는 거냐면 평균 물가 목표제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의 아픔까지 보듬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선제적이라는 거는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게 두렵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두려운 거고 대칭적이라는 거는 인플레와 디플레를 동시에 두려워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보시면 디플레만 인정해 주겠다잖아요. 디플레로 아파했던 것만큼 인플레로 보상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뒤집어서는 안 해주고. 네. 그럼 뭘 강조하는 거냐면 디플레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연준의 지금 사실은 네. 디플레를 더 두려워해야 할 지역은 미국보다는 유럽이 훨씬 더 강한데 그게 결국은 저렇게 하는 게 뭐 보수적이라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대체 이 분데스방크의 전통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 시비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요번에 그 저기 대칭적 물가 목표 발표한 다음에도 분데스방크에서 나와가지고 나 인정 못한다고 얘기해요. 와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뭔지는 이제 알았잖아요. 뭔지는 그 판은 봤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이걸 지금 시미트릭이라는 거를 왜 대칭적 물가 목표를 지금에 와서 가져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시장 주체들의 기대가 되게 중요해요. 기대가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하면 뭐 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해봤자 뭐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 해봤자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이 딱 들어오게 되면 두려운 거죠. 지금 물가 올라오는 거 봐봤자 뭐해. 금방 금리 올려 때릴 텐데. 되게 무서운 얘기죠. 일정 구까지 뭐 물가 더 올라가봤자 뭐해. 경기 더 좋아질 것 같지? 아니야. 금방 때리잖아. 투자 늘려봤자 뭐해. 금리 올릴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 좋아봤자 뭐해. 금리 올리면 다 끝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 주체들이 투자를 못하죠. 왜냐하면 위가 유리천장처럼 막혀있잖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때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아파했던 만큼 보듬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세요. 얼마나 아파했죠? 뭐 그런 것도 이제 물어봐 주는 거죠. 근데 한번 보시면 페드는 AIT를 써요. 네. 그럼 2%까지 물가가 2%를 넘어가도 시장에서는 걱정을 안 하죠. 아 괜찮아. 봐준대. 우리 아픔까지 다 보듬어 주겠대.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지난해 디플레이션 기간이 얼마나 긴지 알아? 응? 한풀이 하자. 이 얘기하는 거고. 근데 ECB는 2% 가까이 올라오는 그 순간 어떻게 하죠? 때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는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럼 여기는 경기 살아나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ECB 같은 경우는 부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경제 주체들이 힘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내수 성장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죠? 하나 더 뭐가 문제냐면은 페드는 2% 가까이 물가가 올라와도 계속해서 양적 완화하죠. QE 하죠. 돈을 뿌리잖아요. 근데 2% 가까이 올라오면 ECB는 어떻게 움직이죠? 금리 인상을 준비하죠. 그죠? 그럼 한쪽은 금리를 올리고 한쪽은 돈을 풀어요. 네. 그럼 유로의 공급은 늘어나는데, 유로의 공급은 줄어드는데 달러의 공급은 늘어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는 계속해서 공급이 늘어나고 유로가 공급이 줄어들면 유로가 강세로 가죠. 그럼 유로가 강세로 가면 유럽의 수출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내수 어렵고 수출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나라의 통화 정책에 온라인을 맞춰 가야 돼요. 그러면 누가 헤게모니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ECB가 헤게모니가 있다면 얘는 페드가 AIT 치고 나갔다 돌아와야죠. 얘 안에 한 장 돌아와야겠죠. 근데 지금 어떻죠 분위기는? 미국 중심이니까 네. 계속 쫓아가는 거니까. 디플레이션을 더 강조하는 쪽이 이기고 있는 구조죠. 아니 그렇다면 네. 도대체 저렇게 2% 넘어서 상당 기간 봐줄게라고 했는데 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그 모양이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아,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뭐 이거 그러니까- 답을 요청하는 건 아니고 네네. 저도 미국 채권 시장 보면서 이제 단기물은 약간 반영을 하는데 완전 나홀로 독주거든요. 10년물 국채 그 이상은. 네.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기들만의 세상인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 생각에 이제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바라볼 때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제 생각에 하나로만 다 퉁쳐서 설명해 드리긴 어렵고요. 정책적인 요인을 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고 두 번째는 성장과 물가에 대한 요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성장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나온 거 보셨죠? 지난주에 발표됐거든요.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제가 이거 보면은 GDP 성장률이 많게는 2분기에는 10%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고 예상한 데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얼마 나왔냐면은 6.5 찍고 고개를 숙여버렸거든요.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이 세지 않은 거죠. 그러면 시장은 10%를 반영하고 금리가 달려갔다가 성장이 세게 나오면 금리가 튀거든요. 금리가 그래서 많이 달려갔다가 애게라고 생각을 한 거죠. 미리 읽은 거죠. 시장에서 이미.
그래서 요 성장은 보실 때 애틀랜타 연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유학할 때 애틀랜타에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제 애틀랜타 연은에 애틀랜타 페드에 GDP 나우라는 지표가 있는데 요거는 보시면 참 좋아요. 매크로 보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 지표인데 이 GDP 나우가 왜 유명하냐면 요런 거죠. 이 GDP 지표를 갖다가 발표를 할 땐 이 GDP 지표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쓸모가 별로 없어요. 왜 쓸모가 없냐면 요게 이제 문제죠. 뭐냐면 2분기 GDP라고 해볼게요. 2분기 GDP는 4월에서 6월까지죠. 4월에서 6월까지의 그 나라의 성장을 갖다 분석을 하면은 이걸 다 집계해가지고 언제 나오냐면 결과가 7월 말에 나와요. 7월 말에 나오면 벌써 이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야 결과가 나오죠. 그것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추정치라는 게 나와요. 네.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about 이 정도. 뭐야? 이 느낌이죠. 그게 3개월 동안 그 나라에 생산된 걸 다 더했는데 한 달이면 빨리 나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속보예요 그나마. 한 달 늦게 나오는 게. 그런 다음에 8월 말에 한 번 또 나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잠정치라고 해요. 잠정 이만큼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9월 말에 한 번 더 나와요. 이때 나온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로 확정치라고 얘기해요. 네. 이렇게 그래서 3번에 걸쳐가지고 수정이 돼요. 3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은 뭐야?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 GDP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 GDP 지표가 되게 중요한 지표지만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3개월이 지나서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지표들 하나하나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GDP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과거 통계 자료를 갖고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GDP 나오라고 해가지고요. 요건 주간 단위로 쫓아갑니다. GDP 성장률 주간 단위로. 그래서 3개월 안 기다려도 주간 단위로 대충은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얘가 이미 5월 달인가 4월 달에 13%를 찍고서 쭉 내려가지고 7.6까지 꽂혀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발표된 게 6.5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성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시장에서 이제 생성이 되고 있는 거죠. 성장률이 너무나 가파르게 빠지니까 채권 시장은 굉장히 호재가 뜬 거죠. 그렇죠. 니들이 까불어 봐야 예. 이렇게 빵빵빵 떨어지는 걸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시각이 맞아. 예. 우리는 고야. 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도 절대치가 너무 높은데.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시니까 훨씬 저보다 잘 보시겠지만은 성장이라든지 결국에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뜨는 게 아니라 실적이 잘 나와도 이후에 어떻게 사업 구조를 가져갈지 미래의 이제 실적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보면은 신도시 같은 데 투자할 때 장화 신고 들어가서 이제 구두 신고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장화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장화 신고 들어갔는데 막 값이 뛰는 거는 구두를 신고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성장이라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6.5라는 숫자가 엄청 화려한 거잖아요. 미국에서 6.5% 성장한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데 그렇죠. 사실은 10에서 내려왔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6.5%가 지금 6.5% 이후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골드만삭스부터 시작해서 IB들이 3분기 실적을 조금씩 하향 조정하기 시작을 해요. 2분기가 피크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구두 신고 들어갔다가 장화 신고 나올 거다 이 말이죠. 채권 시장의 분위기는. 아니 뭐, 네. 이거 비유를 또 그렇게 들어가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날카로우십니다. 비유 잘할게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성장 사이드에서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물가 사이드도 보시면 제 생각엔 지금 이게 요거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물가 사이드도 보시면은 이 PC 요번에 발표된 걸 보면 높게 나온 건 맞는데 네. 시장이 예상치보다는 살짝 미스했어요. 그렇죠. 높긴 한데 약간 미스했어요. 3.5니까 그 정도 살짝 미스했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도 높긴 높았는데 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세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물가도 약간은 피크아웃에 대한 생각을 시장에서는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걸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성장이 어쩌면 둔화될 수도 있어요.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물가도 피크아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피크아웃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올해 4분기 뭐 내년 1분기 어느 시점에 나올 거잖아요. 이때 뭐가 쏟아지냐면 테이퍼링이라는 게 쏟아질 수 있죠. 그렇죠. 테이퍼링은 국채를 사는 돈을 갖다가 줄이는 거예요. 국채를 사기 위해서 돈을 공급하는 걸 줄이게 되면은 결국엔 국채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가니까 금리가 뛰어야 되거든요. 돈값인 금리가. 테이퍼링을 한다는데 만약에 테이퍼링이 이렇게 성장이나 물가가 주춤한 상태에서 쏟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더 경기를 둔화시키는 요인 아니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금리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구심이 드니까 제가 이제 주식은 잘 모릅니다만 아마 두 분이 훨씬 더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최근에 보면 이제 성장주가 또 저기 빅테크 중심으로 잠깐 뜨고 또 가치주가 잘 나가던 가치주가 주춤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하고도 조금은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저는 성장 물가 테이퍼링이라는 이런 틀에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연준 총재들께서 계속 네. 그 얘기했고 또 지난주 시장 분위기 보면 네. 매파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뭐 네. 이제 블라드, 테이퍼링 시작 해야 되고 그러면 내년도 초반까지 거의 네. 1월 달까지는 테이퍼링 다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뿌렸던 그 채권 매입 끝내자. 그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했는데 시장이 완전 무반응이잖아요. 네. 뭐라고? 한번 휙 지나가 버렸어요. 안 들어 이러면서 휙 지나가 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연은 총재들 발언이 먹히는 거는 일시적이야. 금리 물가의 상승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 테이퍼링 안 할 거야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먹히고 있는 주요 흐름인 거잖아요. 네, 네. 네. 일단은 그거 좀 말씀드리면 요번에 FMC 결과하고도 사실은 저는 만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번에 이제 FMC 얘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FMC에서는 두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스탠딩 레포라는 거를 네.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스탠딩 레포하고 피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요번에 좀 되게 화두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요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먼저 테이퍼링에서는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존재했어요.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존재했는데 첫 번째 이제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 테이퍼링을 갖다가 빨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블라드라는 사람이에요. 제임스 블라드라는 사람이 있고 카플란이라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스터라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빨리 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천천히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우리 이제 파월 아저씨.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기 그 브레이너드라고 브레이너드, 해가지고요. 클라라다. 그 연준 네. 총재 되실 만한 그런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천천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각자가 주장하는 게 있겠죠. 네. 각자가 주장하는 게 있는데 각자 이제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여기 이쪽 측에서 테이퍼링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측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왜 천천히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기서 바로 하는 얘기가 바로 그냥 즉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20년도 1월에 우리 고용지표 봤어? 이런 거죠. 그때 일자리 수에 비해서 지금은 700만 개가 모자라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턱도 없어. 턱도 없어. 아직 갈 길 멀어. 딱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랬더니 여기 이 빨리 측에서 빨리 테이퍼링 빨리 해야 돼라는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세상이 변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은퇴자가 엄청나게 늘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700만 명 중에서 은퇴자가 꽤 있을 거야. 그래서 700만 명이 아니라 이거보다는 적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퇴자가 꽤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인구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700만 명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게 아니라 빨리 테이퍼링에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바로 뭐라고 지난달 중순에 의회에 가서 증언을 하거든요. 거기서 바로 뭐라고 까냐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렇게 인구 구조가 바뀌었다는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거 제대로 조사하려면 수년이 걸린다. 수년 걸려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자. 확인도 안 된 것 같고서 어디가 어떻게 움직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쪽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700만 명이 모자라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들으면 입이 떡 벌어져요. 뭐라고 하냐면 뭐 2018년도 19년도 계속 이렇게 일자리가 계속 늘어났겠죠. 고용 증가. 일자리가 계속 늘어났겠죠. 자,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때 코로나 해가지고 빵 깨졌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계속 줄었다가 이렇게 일자리가 좀 회복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700만 개가 모자란 거예요. 이때하고 비교해보면은 700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이게 모자라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은퇴자 때문에 이거 아니야! 많이 붙어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세선을 그어봐. 그렇죠. 아니 너네 바보 아니냐. 추세선을 그어야지.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700만이 모자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얘기하는 거죠. 야, 몇만이 모자라는 거야. 그냥 얼마인지는 난 안 셀래. 근데 대신에
겁나 모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겁나 모자라라는 얘기를 누가 했냐면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하셨어요. 910만 명 얘기 나왔어요. 910만 명. 그럼 900만 개라는 얘기를 하는 네, 거죠. 와. 어바웃을 그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는 네. 700만에 대해서 반론 이 은퇴자 갖고 와가지고 태클 거니까 그 태클 그냥 벗겨버린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론을 갖다 확 밟아버리게 됩니다. 요 얘기가 일단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FOMC 이전부터 이걸 밟아버렸고요. 오늘 새벽에 브레이너드가 한 얘기도 뭐냐면은 테이퍼링 천천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강조를 해요. 요 추세선이 위에 있다는 거. 요거 한번 다시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칠판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겁나 저거 어떻게 말로만 설명해.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건 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쪽엔 또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른 공격법을 씁니다. 뭐라고 공격하냐면 잠깐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뭔데? 그랬더니 자 들어봐요 그러는 거죠. 그럼 뭔 얘기할 건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 양적 완화 하는데 양적 완화를 지금 얼마 하고 있냐면 월이에요. 월 1200억 달러로 하고 있어요. 12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죠. 아, 물론 이제 미국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10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야, 150조를 달마다 풀면 좀 엄청난 규모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자, 일단 딱 얼핏 보기에도 좀 커요. 근데 이 1200억 달러를 분해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국채를 800억 달러를 사요. 그 다음에 모기지 채권을 갖다가 400억 달러를 사요. 모기지 채권을 사준다는 얘기는 모기지 채권의 가격을 올리면서 모기지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모기지 금리를 낮춰버리죠. 이건 주택 경기를 갖다가 뜨겁게 달궈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러면 월 국채 800억, 월 모기집 400억 사주고 있잖아. 오케이, 맞는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거 왜 사주니? 왜? 지금 집값 엄청 뛰었거든? 이 얘기하는 거죠. 110개월도 넘게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렇죠. 집값이 이렇게 뛰는데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야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상승하는 기간도 기간이지만 올라가는 폭이 심상치 않아요.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이게 눈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라도 줄여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맞네? 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럼 얘부터 테이퍼링 시작해요. 그럼 생각보다 테이퍼링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후달리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캐플란이랑 블라드가 이거 갖고 이제 막 꼬투리 잡고 늘어졌던 거죠. 근데 요번에 파월 의장이 그 FOMC 요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를 갖고 나눠서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자회견을 끝내버려요. 그럼 이 얘기는 공격했지만 이거 안 먹혔다는 얘기죠. 안 먹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죄송합니다. 요거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모기지 증권부터 지금 집값이 많이 뛰니까 얘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라는 공포는 상당 기간 줄어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면은 어떻게 줄어드냐면 지금 현재 예상은 이거예요. 페드에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국채랑 MBS랑 지금 800개, 400개 이렇게 사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줄일 때는 한 달에 동일한 비율씩 줄이는 거죠. 100개랑 50개씩 줄여나가는 거죠. 네. 이게 2배니까. 네. 2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면은 8개월이면 국채 다 줄이죠. 700, 600, 500 이렇게 해서. 얘 8개월이면 얘 다 줄이죠. 네. 그래서 둘이 동시에 요이 땅 하면은 이제 8개월이면 다 줄일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매파에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 하기 싫으면 잠깐 있어. 나도 동의할게. 얘는 놔두고 얘부터 때려. 얘는 당장 다음 달이라도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응석이라는 얘기는 그렇고 굉장히 이제 논리적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걸 일단 deny 딱 한 거죠. 거절 딱 해버린 게 이제 요번 FOMC의 상황. 그래서 테이퍼링을 땡겨올 것이다라는 두려움, 이 가능성을 갖다가 죽였어요. 여기에 한 마디 더 했어요. 일단 이 블라드라는 분이 그것도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라고 했더니 오토파일럿 방식을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해요. 오토파일럿이 이게 한국말로 해석하면 좀 이상해요. 자동 항법 장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비행기가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보면은 이게 매달 지나면 600, 500, 400 이렇게 줄잖아요. 네. 그러면 2달 남겨놓고는 얼마가 남았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200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100씩 줄잖아요. 얘는 한 달 지나면 350, 300 이거 누구나 다 따라갈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자동으로 똑같은 비율로 줄어드니까. 이게 자동항법 장치예요. 블라드가 뭐라고 하냐면 자동항법 장치 쓰지 말자 이 얘기해요. 한번 랜덤으로 가보자라는 얘기하는 거죠. 상황 봐가지고 일단 줄이고 시작합시다. 일단 줄이고 분위기 봐요. 괜찮으면 더 줄이고
괜찮으면 더 줄이고 하면 되지. 왜 오토파일럿으로 가려고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일단 이건 어떤 수냐면 지금 시장이 뜨거우니까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은 줘야 시장이 좀 주춤해지지 않겠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산 버블도 생기고 하니까 두려우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경기가 두렵다면 괜찮아. 이 한번 내려놓고서 좌우를 한번 살펴봐. 기회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토파일럿이 딱 나온 다음에 야, 이 사람 머리 좋은데 이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페드는 지금 시장하고의 소통을 되게 중시해요. 네. 그렇죠. 시장하고의 소통을 중시해요. 그러면 시메트릭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2%라는 숫자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소통해서 문제가 안 생기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오토파일럿으로 가면 소통에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죠. 시작하면 얼마씩 주는지 알 거잖아요, 다. 상대편도 예상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움직이죠. 근데 오토파일럿이 아니면 매번 FOMC마다 승부를 던져야죠. 이번에 줄일까 말까. 매번 FOMC마다 시장에 살얼음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때문에 이것도 이제 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나온 얘기는 뭐냐면 파월 의장도 얘기를 한 게 결국에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아직 몇 번의 회의를 통해서 지켜봐야 돼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만 요번에는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옛날하고 달라진 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사실 저도 되게 놀라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이런 대중방송에서 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대한민국 이 시청자들의 이 수준이 엄청 올라가가지고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이렇게 FOMC와 테이퍼링을 잘하는 나라는 아마 없을 저도 거고. 되게 모르긴 몰라도 그 미국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알 겁니다 이제. 네. MBS라는 단어를 일본 국민이 다 아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미국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이 FOMC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럴 미국 것 같아요, 사람들은. 네. 이게 미국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한국에서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다 끊어지긴 했는데 오건영 부장님 덕분입니다. 별 말씀. 네. 저는 한번 계속해 주세요. 네. 부장님 물 드시라고 제가 딴소리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게 참 생각을 하는 게 2013년도에 테이퍼링을 할 때는 테이퍼링을 갖다가 선언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을 실제 액션에 들어간 건 사실은 12월인데 13년 5월에 선언을 하고 14년 1월에 액션에 들어가요. 이때부터 테이퍼링을 실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들 궁금해하는 게 언제 테이퍼링을 선언할 건데 이 질문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선언을 하고 나면 뭘 하게 되냐면 그 다음에 언젠가는 액션을 하는 거고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뭐냐면 9월달 FOMC에서 제대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초부터 이게 시작되지 않겠어라고 네. 이게 시장 컨센인 겁니다. 이게 시장 컨센인 건데 지금은 이게 한 단계가 더 생겼어요. 테이퍼링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 단계가 더 생겨가지고 요 앞에 테이퍼링 선언 앞에 지금 뭘 하냐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하나 더 넣은 거예요. 테이퍼링을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2단계가 하나 더 만들어진 건데 지난 6월 달에 사실 시작을 했고요. 요번 7월 달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월 의장이 요번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first라는 표현을 쓰고 first deep dive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처음으로 깊게 들어가 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절차엔 들어왔어요라고 이번에 선언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고요. 예, 중대한 진전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생긴 게 지금 고용의 목표 달성을 평가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7월 FOMC 이후부터.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장애물 하나가 테이퍼링까지 가기에 장애물 하나가 논의 단계 말고 네. 선언하기 전에 하나가 더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죠? 고용을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고용 예. 안 좋으면 테이퍼링 너무 세게 네. 우리한테 얘기 꺼내지 마. 그러니까 고용 해결되는 게 좀 가시화돼야 우리가 본격적으로 뭔가를 줄이든가 말든가 하지. 너희들 고용 안 되면 안 돼?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잡히던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당연히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이 이제 얼마나 빠르게 이제 메이크업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전에 700만이라고 가정을 하면 모자라는 사람이 700만인데 한 달에 100만씩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죠. 일자리가. 그럼 7개월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8월이면 지금 8월이잖아요. 이제 8월 들어왔잖아요. 그럼 100만 개가 8, 9, 10, 11, 12 이게 대본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계산 이렇게 하는 건데 7개월이 걸리니까 7, 8, 9, 10, 11, 12, 1, 2면 뭐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내년 한 1분기 안에는
그 700만 개를 메울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음흠. 테이퍼링을 미리 선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테이퍼링 액션에 내년 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용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고용의 추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되게 잘 나왔다가 되게 안 나왔다가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난달에는 괜찮았는데 지지난달하고 3개월 전은 고용 지표가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그렇죠. 100만 나온다고 그래놓고 26만 25만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100만을 확 초과하지 않는 한 단기적인 쇼크를 줄 수는 있지만 100만 안 나오면 시장에서 뭐 고용 아직 조금 더 시간 있네. 뭐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 아직 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면 의외로 되게 편하게 올해 연말까지 그냥 편하게 지낼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어떻게 요번 달 이제 요번 주에 아까 전에 뭐냐면 저기 그 프로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번 주에 이제 있을 고용 지표 같은 것도 좀 좀 보실 필요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추세선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어바웃을 때리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추세선이 만들어지면. 근데 지난 3개월간은 추세선 솔직히 안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들쭉날쭉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들쭉날쭉하니까요. 네. 여기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좀 보려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FOMC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은 요 정도 논의가 된 거고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땡겨올 거라는 여러 가지 챌린지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탁탁탁 끊어버렸어요. 대신에 퍼스트 딥다이브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 자, 이제 시간 없습니다. 스탠딩 레포 빨리 설명해 주십시오. 네. 스탠딩 레포 들어가 보면 스탠딩 레포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게 스탠딩 레포하고 피마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설명이 좀 길어요. 이게 뭐냐면 이 레포라는 걸 잠깐 보시면 레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시죠. 미국에 지금 한 달짜리 금리가 거의 0%에 붙어 있어요. 미국 금리가. 미국의 2년짜리 금리가 0.2% 정도 해요. 2년짜리 금리가. 그림 왜 이렇게 그린지 모르겠네요. 제가 미쳤나 봅니다. 다시 그릴게요. 그러니까 한 달짜리 금리가 거의 0%예요. 그리고 이게 2년짜리 금리가 이게 한 0.2% 정도 해요. 0.2% 정도. 그리고 이게 10년짜리 금리가 한 1.7% 정도 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왔지만 높을 때 1.7%까지 올라갔었어요. 30년짜리 금리가 한 2.2% 했었어요. 높을 때는 올해 3월 달에 할 때는. 네, 맞아요. 이렇게 돼요. 그럼 금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금리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순간을 봤을 때. 그럼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건영아 투자 한번 해볼래? 어디다 할래? 그럼 한 달을 0%로 계속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뭐 하는 짓이지? 1년 돌려봤자 0%잖아요. 2년짜리를 1년 동안 2년짜리를 돌리는 방법인데 0.2%씩 받는데요. 너무 낮잖아요. 10년짜리, 30년은 내가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10년짜리는 1.7%래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케이, 콜! 해가지고 10년짜리에 투자를 하고 싶은 거죠. 오케이, 10년짜리 바이. 이걸 딱 사고 싶은 거예요. 10년짜리 미국 국채를. 미국 입장에서도 장기로 조달하는 게 좋죠. 네. 편하잖아요. 다시 안 봐도 되잖아요. 10년 동안. 네. 그렇잖아요. 중간에 찾아와가지고 뭐 갚아라 이런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제가 그래서 1,000만 원만 살 게 아니라 내 모든 전 재산을 갖고 이거 사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곽상현 지점장님이 저를 위해서 딱 등장하신 겁니다. 미쳤냐고. 왜요? 너 다음 달에 세금 내야 되는데 다 10년짜리로 사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럼 못 사죠.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0%에 박아놔야 되잖아요. 세금 내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김현명 위원님이 등장하셔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담보대출이 된다고. 무슨 말씀이죠? 레포대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포가 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걸 담보대출 받으시라고. 담보대출이 하면은 이게 10년짜리 장기국채잖아요. 얘를 갖다가 금융기관한테 담보로 맡깁니다. 금융기관한테 담보로 맡기면 얘가 단기로 대출을 해줘요. 중요한 게 단기로 대출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는 10년짜리 투자해 놓으면은 1.7%를 계속 먹고 가죠. 대출을 받을 때는 얼마짜리를 받냐면 0.2의 대출을 받아요. 단기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요. 그럼 얘는 계속 먹고 가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기인데, 그럼 단기면 오래 못 쓰고 금방 갚아야 되잖아. 연장이 되죠. 연장. 영원히 연장하는 거죠. 그럼 0.1로 영원히 연장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굳이 10년짜리 굳이 쫄아가지고 1개월짜리 돈을 박아놓을 이유가 없어요. 다 10년짜리 국채를 사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저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다 똑똑하죠. 저만 똑똑한 게 아니라. 모두가 뭔 짓을 하냐면 모두가 현금을 털어가지고 다 10년짜리 국채를 사죠. 네. 그럼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내려오겠죠. 보더라도 사니까 가격이 오르면서. 예,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오른 요인 중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국채 있어요. 가격 오른 게 예, 금리 수급이다라고 내리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그럼 볼게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곽상윤 지점장님이 굉장히 진지한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그래서 왜 또 겁줘요? 이런 거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너 10년짜리로 해가지고 너 세금 낼 거야? 세금 낼 돈 있어? 또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레포가 있다고요. 왜 자꾸 겁을 줘요? 레포로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레포로 누구한테 받을 건데? 금융기관이 A, B, C, D, E, F, G 금융기관이 다 있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근데 갑자기 곽상윤 지점장님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다 장기 국채 샀다. 다들 그거만 들고 있어. 모두 다 그 현금이 없어. 그 순간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요. F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레포 대출 좀 해줄래? 이거예요. 서로 대출해 그렇죠. 줄래? 서로 이게 이제 돈이 모자라는 거죠. 자, 9월이 되니까 세금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세금을 저만 내나요? 모두가 내나요? 모두가 내야 되죠. 모두가 현금을 모두가 캐시가 필요할 때가 생길 수 있죠. 현금은 필요한데 다 국채만 들고 있어.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되죠? 국채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잖아. 아니죠. 아무도 누가 해줄 해줄 데가 건데 없어. 이거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단기자금 시장에서 금리가 빌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곽상윤 시험장이 빙긋 웃으면서 우리 지점으로 와 이러는 거죠. 빙긋 웃으면서 내가 레포 대출해 줄게. 형 금리 얼마예요? 5% 이렇게 땡기는 거죠. 아, 네. 굉장히 흐뭇해하시는 표정. 그런 이게 절차에 봤으면 좋겠다. 이게 19년도의 레포 사태예요. 네. 이게 19년도의 레포 사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얘기가 좀 뒤로 계속 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지금 레포를 갖고 얘네들이 전부 다 국채를 사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아는 순간 저는 공포감이 밀려와요. 그 전화를 F한테 전화를 받는 순간 상준이 형 말이 맞나? 근데 갑자기 저쪽에 소리가 들려요. 테이퍼링 얘기가 들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채를 사는 큰 손이 페드가 덜 살 것 같대요. 그럼 어떻죠? 국채 시장에 국채를 더 사는 게 되게 두려운 거잖아요. 장기 국채를 사는 게. 그것도 두려운 상황에서 테이퍼링 소리 들려오니까 국채 사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지 않을까요? 근데 세상은 저만 똑똑한 게 아니죠. 모두가 똑똑하죠. A는 재전화를 받은 거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 국채를 던질 수 있죠. 잘못 걸리면. 네.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죠. 그럼 국채 금리가 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미국의 재정 적자 엄청나다면서요. 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이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이 손실을 낼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도 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금리가 뛰면서 미국의 국가 부채 부담이 커지는 것, 금리가 뛰면서 미국의 경기를 훼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두려울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테이퍼링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테이퍼링은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때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봐 드디어 엑스맨이 등장한 겁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페드가 등장하는 거죠. 페드가 등장해가지고 뭐가 문제냐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막 울고 있는 거죠. 두꺼비들이. 다 장기 국채 샀어요 이러는 거죠.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레포 대출을 못 받아요. 페드가 아니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이러는 거예요. 오 주님. 그런 거 아니고 나에게 오라 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면 어떻게 하냐면 레포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국채 가져오면 레포로 대출해 줄게 이 얘기예요. 레포 대출. 예, 이게 키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항상 창구를 열어놓고 밤이든 낮이든 날 찾아오면 그땐 돈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스탠딩이라고 하죠. 당신의 옆에 서 있을게요. 항상 너의 곁에 내가 서 있을게. 네, 그렇죠. 울지 마. 걱정하지 스탠딩 마. 레포 퍼실러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의 금융기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미국의 국채는 해외 금융기관들도 살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해외 기관들도 많이 샀단 말이죠. 해외 중앙은행들도. 그래서 그 해외 금융기관들을 뭐라고 하냐면 foreign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institutional 기관들이에요. 모니터리예요. 통화정책 오소로티 당국이에요. 그래서 해외 금융기관들이거든요. 얘네들도 미국 국채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얘네들도 돈이 모자랄 수 있죠. 그렇죠. 달러 캐시가 부족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한테도 뭘 해주냐면은 레포 대출을 해줄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EMA 레포 퍼실러티라는 말이 나와요. 최근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면서 채권 강세가 된 상당히 중요한 연유가 될 수 있겠네요. 얘네들을 이것이. 그렇죠. 얘네들을 네.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채권 투자자들한테는 흐뭇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음껏 살아 이거 아니야. 그렇죠. 다 예. 현금화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장기 채권을 사면 이자는 많이 받지만 현금이 묶일 수 있는 두려움이 있는 건데 저쪽에서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빙긋 웃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기채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유지를 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길긴 한데 이 스탠딩 레포라는 게 스탠딩 레포가 레포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금리가 0.25%예요. 조금 높아요. 근데 금액이 또 한정이 있죠. 금액이 한정이 있죠. 네, 그게 지금 아킬레스죠. 네. 그래서 이제 금액 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조금 높다라는 게 과연 이걸 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스티그마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낙인 효과라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낙인 효과는 뭐냐면 만약에 스탠딩 레포를 갖다가 주구장창 가보니까 스탠딩 레포 창고 가보니까 주구장창 저기 이제 홍길동이가 앉아 있어요. 제 친구 홍길동이 맨날 스탠딩 레포 창고 앞에 맨날 앉아 있어요. 느낌이 어떨까요? 쟤는 스탠딩 레포도 잘해? 이게 아니죠. 왜 맨날 앉아가지고 급전 땡기고 있을까? 이 생각 들지 않아요? 좀 현금 하나도 안 들고 있네, 쟤네. 아, 야, 쟤네 금융위가 문제네. 야, 저거 아니다. 이 생각 들죠. 그렇지. 그럼 제가 뭐 할까요? 소문내겠죠. 홍길동이가 말이야.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면 낙인 효과예요. 제 이상해. 이 낙인 효과. 그러면 스탠딩 레포 창구를 쓰면 낙인 효과 걸려가지고 바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돈 없는 애로 낙인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게 사실상 되게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걸 극복하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 모두가 스탠딩 레포를 다 쓰는 거예요. 길을 건널 때 혼자 건너면은 좀 죄책감을 느끼지만 모두 우르르 그 신호를 어기면 그냥 좀 죄책감이 덜 하잖아요. 비슷한 거죠. 그래서 스탠딩 레포 같은 경우도 이걸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한도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 많은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한두 놈이 튀어나와가지고 쓰잖아요. 잘 안 쓰는데 한두 놈이 찾아가면은 쟤 뭐야?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스탠딩 레포, 얘는 이 레포 창고 괜히 이용을 했다가 낙인 찍히게 되면 얘 시장에서 돈 구하기 힘들어져요. 네. 고객들이 돈을 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는 최대한 패드를 안 찾아가고 연준을 안 찾아가고 A, B, C, D를 돌아다니면서 제발 하면서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모든 게 만사 해결이 됐다 이건 아니고 자 그러면 정리만 잠깐 해드리면 스탠딩 레포라는 거는 미국에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쓰는 거 네. FIMA라는 거는 한국에 있는 한국이란데죠.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준 거. 요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이들한테 레포 창구를 열어준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스탠딩 레포라는 걸 봤었을 때 얘는 사실상 그러면은 테이퍼링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단기 유동성이 모자라게 되는 이런 상태들을 극복할 수 있게 준비해 준 게 이런 케이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친구들이 보면 주식 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흐르도록 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모든 돈은 미국으로 통한다 하게 네. 여러 가지 구조를 짜서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정말 그러니까 대단한 1.6, 1.7 할 때 외국인, 일본인 애들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통계가 안 나옵니다만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채 주요 매수자가 된 것 같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채권 입장에서야 뭐 뻔히 알고 보이는 시장이니까 그렇게 더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이 더 많이 미국 국채를 지르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현재 이 낮은 미국 국채 금리가 그래 매수자가 많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네요. 네. 어차피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이제.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네, 그럼 뭐 제 생각에는 요 정도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제 그 22하고 FOMC 두 개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22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역사적인 대칭적 물가 목표로의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인플레이션만을 강조했으면 이제 두 개를 등가로 보고 있다. 그게 대칭적이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면서 이게 연준한테 딸려가는 느낌이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렸죠. 그다음에 FOMC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기준을 이제 매파하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애들하고 이제 점점 이렇게 저기 이제 논쟁이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무력화시키는. 근데 여기는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일어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스탠딩 레포와 피마라는 거는 결국엔 국내나 국외에 미국 국채의 수요를 갖다 유지시켜주기 위한 것도 있고 이미 국채를 산 사람들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길을 열어준다. 뭐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부장님 사실 오늘 저희가 FOMC 얘기에다가 더해서 저희 타이틀에 중국의 변화도 한마디 그래서 이거 짧게라도 3분에서 5분 맥스 5분 안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타 강사님 3분 준비하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5분 안에 포인트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가주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거 어떡하죠? 이게 이제 트랩에 좀 걸린 것 같은 느낌인데 중국에서는 이제 이게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지준율 인하를 했잖아요. 지준율을 인하했는데 이 지준율 인하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지준율을 인하한다는 건 결국엔 지준율이라는 게 이런 거죠. 100원이 있으면 은행에 맡기잖아요. 은행에 100원을 맡기게 되면 은행은 90만큼은 대출을 해주고 10만큼은 지급준비금에다가 박아놔요. 이 지급준비금에 짱 박아놔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찾으러 왔는데 대출을 갖다가 회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만큼은 이렇게 지급준비금으로 박아놓거든요. 얘를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10%, 100에 10%. 근데 지급준비율을 갖다 인하했다는 얘기는 10만큼 안 받고 9만큼 막아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준비금을 인하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중에 위안화 유동성이 늘어나요 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럼 위안화 유동성이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설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갑자기 왜 약을 먹지? 또 아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코로나에서 제일 빨리 돌아섰어요. 가장 경기가 빠르게 돌아선 나라잖아요. 훌륭한 나라죠. 가장 빠르게 돌아선. 근데 훌륭한 줄 알았더니 뭔가 좀 요즘 보니까 좀 이상해 보여요. 눈빛이 좀 이상해 보여요. 근데 갑자기 지준율을 낮췄대요. 그럼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옛날에 그 삼국지라는 삼국지를 보면 삼국지는 다 아시니까 삼국지를 보면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장비가 이렇게 있어요. 장비가 이렇게 딱 서 있고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조조군이 100만 대군이 이렇게 오는데 장비 혼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막아섰거든요. 근데 장비를 못 들고 못 와요, 무서워서. 근데 다 철수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조한테 물어보면 왜 그러냐 했더니 장비가 이 뒤에 풀숲에 뭐가 움직이는 걸 봐서는 이 뒤에 거대한 대군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못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장비가 어떻게 하냐면 도망쳤거든요. 도망치면서 다리를 불태우고 가요. 그랬다 이제 제가 보면 혼났죠. 왜 혼내요? 했더니 한 얘기가 다리를 불태운다는 얘기는 우리가 군사가 없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굳이 이 비유를 들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위안화 유동성을 지금 타이밍에서 공급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 뭐가 문제가 있어? 이 생각을 들게 해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냐면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위안화 유동성을 공급을 늘리는 걸 지준율을 인하하는 공급을 늘리는 게 타이밍이 독특한 거죠. 왜냐하면 페드가 테이퍼링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공급을 줄이려고 하는 상태에서 얘는 CNY 공급을 늘린 거잖아요. 위안화 공급을.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안화 약세가 돼요. 자, 그러면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고 위안화도 약세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 셋이 이제 중국에 투자한 거죠. 중국에 딱 투자했는데 위안화도 강세로 갈 줄 알았고 성장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위안화가 약세로 갈 것 같아요. 대규모 위안화 공급이 늘어나는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대. 그럼 어떻죠? 우리는 결국엔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서 들어왔고 나중에 달러를 사서 나갈 거잖아요. 근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내가 산 위안화가 떨어지면 별로 안 좋죠. 네. 어떡하지? 근데 막 진행하다 갑자기 이제 곽상준 지점장님 나가시는 거죠.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막 뛰어나가시는 거예요. 위안화 팔고 집에 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 혼자 전 이거 해야 되니까 못 나가니까 김현미 위원님이 나가시는 거죠. 먼저 다 팔고 나가신 거잖아요. 불안하죠. 그렇죠. 그럼 저는 이제 공포에 떨면서 이걸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자본 유출을 자극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예. 그럼 지준율을 인하했는데 자본 유출을 자극해버리면 돈을 뿌렸는데 밑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밑 빠진 독이 물 붓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중국의 변화라는 건 어떤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냐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도록 중국에서 사실 금리를 올려놓는 정책을 써놓은 거다라는 그 얘기를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중국의 예금금리 개혁인데 제가 그거는 사실은 지난달에도 하려다 못했고 다음 달에 기회 되면 꼭 해드릴게요. 근데 통화를 늘리지는 않겠다고 예, 왜냐하면 인민은행에서 밝히고는 있습니다. 단기 금리를 올리면서 장기 금리는 낮췄거든요. 단기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자본 유출은 단기 금리를 봐요. 실물 경기는 장기 금리를 보거든요. 단기 금리를 올리면서 장기 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럼 자본 유출을 막으면서 실물 경기는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중의 총 유동성은 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페드가 11년도에 양적 완화 하려다가 양적 완화를 못하고 뭘 하냐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거래요. 네. 그게 단기채를 팔아서 단기 금리를 끌어올리잖아요. 팔아서 받은 돈으로 장기채를 사서 찍어 눌렀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자본 유출을 막으면서 실물 경기는 부양하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런 효과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서 아, 네, 5분 만에 뭐 이 정도면 훌륭한 정리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정도 정리했습니다. 역시 네. 역시 일타강사. 아 무슨 말씀이에요? 어쨌거나 5분 만에 이걸 중국은 자본 정리해내다니. 유출을 막으면서 뭐라 그랬죠? 경기는 진작시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진율 인하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시그널은 줬지만 통화량을 늘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단기 금리를 또 최근에 대출 금리는 올렸어요. 부동산 대출 금리는 올려서 일부는 긴축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네, 그렇죠. 보여주는 네. 모습을 보여줬다는 걸 그걸 장기물 금리 하락을 통해서 우리 오은영 부부장님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 오늘 뭐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또 참 이 IT 신세계를 경험하신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억만금을 주고도 듣기 힘들었던 이런 강의를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네. 아, 정말 이건 잡스한테 감사하고 이런 IT 테크놀로지에 계신 분들한테 감사할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편하게 듣게 해주신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